1994년 12월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듯이요.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늘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전부였던 소녀였죠. 헌 코트에 낡은 운동화에 누더기 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아이. 그게 바로 나, 윤정혜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죠. 도시락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냥 김치 몇 조각이랑 밥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대신 전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요. 학원은커녕 참고서 한 권 제대로 살 형편이 안 됐지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밤을 새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장 비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미라였죠. 미라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어요. 예쁘고 집안도 부유하고 말주변도 좋았죠. 반 아이들은 전부 미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중심에서 미라는 여왕처럼 군림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박영선이었습니다. 야, 윤정혜. 너 오늘도 그 도시락 싸왔어? 냄새 진짜 지독하다. 김치만 먹고 사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펼쳤죠.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너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가난뱅이는 냄새도 다르네. 영선이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맞아. 근데 정혜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대학 갈 돈은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 내리는 창가에서 미라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어요. 파란색 하드커버의 두꺼운 책. 형법 입문서였죠.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밤새 읽던 책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형법. 윤정혜, 너 설마 판사 되려고? 미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야, 애들아, 쟤 판사 된대. 저 촌년이 판사. 하하. 교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라가 제 책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쿵,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넌 절대 판사 같은 거 못 돼. 너 같은 애가 무슨 법을 안다고. 가난한 주제에.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전 다시 책을 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형법 입문서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전부 뒤집어 주겠다. 내가 판사가 되는 그날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야. 그게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듯이요. 그리고 저는 그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주머니에는 겨우 몇만 원 쥐고요. 부모님은 말리셨어요. 정혜야, 서울은 너무 멀어. 여기서 취직하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판사가 될 거예요. 꼭 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따뜻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죠. 손님들 중엔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책을 사고 밥을 먹고 방세를 냈습니다.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요.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나는 지금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시절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훈 씨였어요. 지훈 씨는 제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저 손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훈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고시 준비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 씨는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늘 책 보시는 것 같아서요. 법학 책들이더라고요. 사법시험 준비 중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을 텐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요. 그날 이후로 지훈 씨와 저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공부는 어떤지, 힘들진 않은지,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지훈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힘들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꼭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타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훈 씨의 말이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반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그 순간 저는 고시원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동시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조롱당하던 교실, 눈 내리던 그날, 바닥에 떨어진 책. 나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혜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두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 저 합격했어요. 정혜 씨,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정혜 씨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저와 지훈 씨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저는 판사가 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속. 꿈에 그리던 그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법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더 이상 가난한 소녀가 아닌 당당한 법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판사가 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뤘어요. 살인, 사기, 횡령, 폭행. 인간의 욕망과 추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때론 마음이 아팠고, 때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늘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였으니까요. 집에서는 지훈 씨와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지훈 씨는 시골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저는 주말이면 그곳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쉬었죠. 아이는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윤정혜 동무님,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11월 1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호텔에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동창회. 그 단어를 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낡은 교실, 눈 내리던 그날, 바닥에 떨어진 책, 그리고 최미라와 박영선.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지우지도 답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가 왔어. 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가고 싶어? 잘 모르겠어. 사실 좋은 기억이 없거든.
저는 지훈 씨에게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힘들었다 정도만 말했죠. 하지만 지훈 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눈빛만 봐도요. 그럼 안 가도 돼. 억지로 갈 필요 없어. 하지만 궁금하긴 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가봐. 당신은 이제 더 단단하잖아. 괜찮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11월 15일, 저는 정장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또 날 무시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긴 테이블, 고급 음식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제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윤정혜 아니야? 와, 정혜야, 오랜만이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이요. 저는 그들과 악수하고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윤정혜. 진짜 윤정혜 맞네? 최미라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라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 옆에는 박영선이 서 있었죠. 미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웃으면서요. 와, 정혜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겉으로는 반가운 척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계산을요. 미라야, 잘 지냈어. 너 지금 뭐해? 결혼은 했어? 응, 했어. 지금은 판사로 일하고 있어.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선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판사? 대단하다. 진짜로 판사 됐구나. 미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질투, 그리고 뭔가 불안한 기색. 너는 뭐해? 나는 지금 중견기업에서 재무이사로 일해. 영선이도 같은 회사야.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날 밤, 저는 동창회를 일찍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과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견기업 자금 횡령 사건 발생,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최미라, 박영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 순간 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중견기업 테크 재무이사 최모 씨 48화 회계팀장, 박모 씨 48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피해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 기업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미라와 박영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설마 정말 그 사람들이?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년간 회사 운영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미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직원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기업 대표 문태수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를 괴롭히던 미라와 영선.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불안감.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으로 출근했을 때였어요. 사무관이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새로 배당된 사건입니다. 어디 볼게요. 저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피고인 최미라, 박영선 담당 판사 윤정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저한테 배당된 거예요? 네, 부장님. 형사합의부 배당 순서상 부장님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판사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건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기업 테크는 중소전자부품 제조업체였어요. 직원 5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죠. 대표 문태수 씨는 2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왔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최미라가 재무이사로 영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라는 박영선을 회계팀장으로 추천했고 둘은 회사의 재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후 미라와 영선은 조금씩 교묘하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죠. 그렇게 빼돌린 돈은 50억 원. 그 돈으로 미라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해외 명품을 사들였으며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습니다. 영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 회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고 거래처 대금을 갚지 못했으며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갔죠. 문태수 대표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집까지 팔았어요. 하지만 구멍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문 대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록에는 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미안해.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거든요. 가난과 무력함 속에서 절망하던 그 작은 소녀를요. 만약 내가 그때 포기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무너졌을까?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수많은 불빛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판사로서, 정의의 이름으로,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저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했어요. 보통의 절차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최미라와 박영선이 직접 저를 찾아왔거든요. 법원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척한 얼굴, 초라한 옷차림, 불안한 눈빛.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아, 최미라 씨, 여기는 법원입니다. 호칭에 주의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판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적인 접촉은 절차상 부적절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미라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했고 순간의 욕심에. 그만, 최미라 씨,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여기서 제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셔야죠.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아, 아니, 판사님.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친구요? 우리가 언제 친구였습니까? 그때는 애들이라서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남의 책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꿈을 비웃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선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영선 씨, 당신들이 빼돌린 50억 원. 그 돈 때문에 문태수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죽으려고 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죽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영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윤정의 개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미라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은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일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앙심 같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무력함, 절망감, 분노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태수 대표가 느꼈을 그 감정도 압니다.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건 이제 나가보세요. 다음 만남은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미라와 영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미라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판사님,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상담실에서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판사로서는 냉정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지훈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은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미라? 선처를 부탁하러 왔더라고. 어떻게 했어? 돌려보냈지. 하지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판사로서 냉정해야 하는데 자꾸 감정이 올라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로봇이 아니야.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해.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보면 돼.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봐. 그게 당신이 판사가 된 이유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고마워. 힘내. 당신은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법을 보자. 사람이 아니라 법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 피해 기업 직원들, 그리고 문태수 대표의 가족들. 모두가 숨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어요. 익숙한 자리였지만 오늘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최미라, 박영선, 앞으로 나오세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간 테크 주식회사에 자금 총 50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기업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직원 50명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대표이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저는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영선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문태수 대표의 부인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증인, 남편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어떤 상태였습니까? 증인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요.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요. 밤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거래처에 돈을 갚지, 그 걱정만 하다가 결국 증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저는 판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배석 판사가 들어왔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번 사건 쉽지 않으시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티가 나나요? 아니요. 그냥 부장님께서 특별히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사건은 특별합니다. 피고인들과 개인적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배석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부장님이니까요.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피해 기업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배신감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월급 삭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재무이사와 회계팀장이 빼돌리고 있었다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만 10명이 넘어요.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미라와 영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일부 금액은 이미 반환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라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순간의 욕심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필요했습니까?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생겼고 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식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치를 위한 투자였군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선에게도 물었어요. 박영선 씨, 당신은요? 저는 최미라 이사님이 하라고 해서 본인의 의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영선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패정,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이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선고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새 판결문을 고치고 또 고쳤거든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지훈이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많이 먹어.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거야.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린 판결이 어떻든 난 당신을 믿어.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피해자들 모두가 오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미라와 영선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변호인은 서류를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검사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판사석에 앉아 판결문을 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미라와 영선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미라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영선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만 박영선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유, 피고인들은 약 3년간 총 5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를 무너뜨렸고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치와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했다.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동안 피해 기업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최미라는 재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박영선은 최미라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영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법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믿고 법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미라와 영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죄다.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잊었다.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친다.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 가족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했지만 그녀는 계속 울었어요. 영선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석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판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였어요. 하지만 그 정의를 실행하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휴대폰을 봤어요.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당신은 잘했어. 자랑스러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끝났어? 끝났어. 많이 힘들었지? 울었어? 그래, 울어도 돼. 당신도 사람이니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당연하지. 당신은 법대로, 양심대로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게 당신이 좋은 판사라는 증거야. 만약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마워. 항상. 오늘 저녁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정의는 때로 무겁고 아프고 외로운 것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요. 선고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미라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수감됐습니다. 박영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거든요. 반면 문태수 대표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해 기업 직원들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판사의 위치상 그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법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테크 직원 일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혜 판사님께, 저희는 테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 덕분에 저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대표님도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도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무너졌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걸, 정의가 존재한다는 걸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였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지훈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지훈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여보, 뭐 생각해? 그냥, 편지 받았다며? 기분 좋지? 정말 좋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아직도 가끔 헷갈려. 뭐가? 내가 정말 복수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의를 세운 건지. 지훈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법대로 했다는 거야. 내 양심대로 했다는 거지. 그게 전부야.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만약 복수였다 해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법을 어겼고 너는 법으로 심판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참 똑똑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남편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옛날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어요.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도 생겼고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앉았던 교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교실 구석 자리에 앉아봤어요. 30년 전 제가 책을 읽던 그 자리예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듯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정혜야, 넌 잘 견뎠어. 정말 잘 버텼어. 그 모든 조롱과 무시와 상처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넌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어. 자랑스러워. 정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교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잘 가, 어린 정혜야. 이제 난 괜찮아. 학교를 나와 걸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재판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다른 사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무엇을 위해 판사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단단하게, 당당하게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지만 그 흉터는 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같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판사 윤정혜,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더 단단한 법을 세우기 위한 시작이요. 저는 오늘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섭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과거의 저처럼 힘없고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혜 판사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 불공평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윤정혜 판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의를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